제2 민주평통 자문회의, 칭다오협의회의 민주평통 상임위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상의 강연이라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바쁘신 중에도 민주평통 칭다오협의회의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협의회 회장님과 지회장님, 상임위원님, 자문위원님, 그리고 교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빈 소개는 시간 관계상 별도의 축사 없이 소개만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호명되시면 짧게 안녕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인사를 하시면 자동으로 화면에 나오십니다. 자, 그럼 외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징협의회 서원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징협의회 서원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광저우협의회 허중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는 선양협의회 이정인 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양협의회 이정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하이협의회 이동환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하이협의회 이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텐진지회 유이재 지회장님 함께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텐진지회 유이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렌지회 문성민 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싱가폴 지회 최남숙 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지회장 최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빈으로 참석하신 칭다오협의회 전용희 상임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칭다오협의회 전용희 상임위원입니다. 건강 많이들 하십시오. 네, 이상으로 내외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칭다오협의회 설규종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서로 이렇게 멀리서 오신 회장님 두 분 계시네요. 우리 박남종 동남아 서부의 회장님, 그리고 멀리 브라질 협의회 김모준 회장님 먼저 환영합니다. 함께 하신 자문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이번 콘서트에 시간을 내주신 이정철 교수님, 김동혁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콘서트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중국 지역 협의회장님, 상임위원님, 지회장님, 다른 지역에서 함께해 주신 많은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모두가 함께 아픔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기회를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도전이 온라인 콘서트라는 훌륭한 방안을 칭다오 협의회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1년의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남북 교류의 국면을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또 다른 교류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대통령이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생명공동체라는 새로운 교류의 시작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작은 시도이지만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훌륭하신 두 분 강사님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속에서 미래의 진정한 남북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은정 간사와 대외협력부 임원진들 모두 수고가 크셨습니다. 훌륭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빌며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강연을 해주실 두 분의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칭다오 협의회 대외협력분과 오상헌 분과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상헌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칭다오 민주평통협의회 대외협력분과 오상헌입니다. 그럼 강사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는 이정철 상임위원이십니다. 이정철님은 숭실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민주평통기획분과 상임위원으로 계시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한국정치학회 이사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칭다오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정책 문의를 드리면 항상 반갑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사는 김동엽 상임위원이십니다. 김동엽님은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겸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민주평통기획분과 상임위원으로 계시고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활동과 북한연구학회 이사, 한반도 평화포럼 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김동엽 교수님은 자칭 삼청동 조지 클루니의 닉네임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소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상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두 분 상임위원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을 하시는 동안 채팅창에 자유롭게 댓글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두 교수님께서 강연을 마치신 후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이정철 상임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숭실대 이정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은 화면을 좀 빼겠습니다. 집중하시라고요. 네. 일단 화면을 좀 내리시고요. 제가 내릴까요? 예,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잠깐만, 손 떼지 마시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한반도와 평화 플랫폼이라는 주제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요. 뭐 연결한다, 또 이렇게 로딩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국제정치 환경, 그리고 새로운 한반도, 그리고 이제 제가 K평화 모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20분이라서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우리가 요즘 굉장히 좀 불안한 국면을 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미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 나름의 국제정치 개념을 가지고 또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중국의 일대일로와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렇게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일대일로와 인도 태평양 정책이 부딪히는 요 지점에 한반도가 놓여 있다. 이제 그러면 이 한반도의 역할은 이 1대1로와 이 미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전략 사이를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을 하는데 잘 못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국이 거대 진영 사이에서 존재감을 상실하는 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이 대단히 많은 우려를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미중 관계는 이 세 가지의 거대 국가들의 경쟁 패턴 중에 한 여기 정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단계가 무역 경쟁의 문제라면 2단계는 표준화를 둘러싼 표준 경쟁의 문제겠죠. 특히 지금 이 표준 경쟁의 문제에서 화웨이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립으로 되고 있고요. 2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거대 국가들이 패권 경쟁으로 가는 본격적인 갈등 단계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요 표준 경쟁을 둘러싼 갈등이 본질이고, 그 외에 홍콩 문제라든지 등등은 일단은 레토릭, 외교 레토릭을 둘러싼 갈등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 경쟁은 사실은 양보가 불가능한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기 때문에 무역 경쟁은 서로가 타협의 가능성이 많았지만 표준 경쟁으로 넘어서면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저희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제정치 하는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원래 힘센 나라가 있는데 새로 힘센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힘센 나라를 견제하는 과정에 혼란이 생기고 전쟁이 발생하더라. 이게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인데요. 현재 미중 관계를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앞으로 미중 갈등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전혀 반대의 견해도 있습니다. 킨들버그 함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새로 힘센 애가 생겼는데 그래서 막 견제를 했는데 의외로 얘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신흥강국이 주도하는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하더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 함정은 현재 상황을 견주어 보면 중국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너무 과잉평가하는 거라면 킨들버그 함정은 정말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종이 호랑이더라,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현재 미중 관계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저희가 봐야지, 너무 한쪽 상황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실수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북한이 연말부터 이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김정은이 22일 만에 나타나서 핵카드를 들고 돌아왔다라고 중앙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북한 문제도 이 미중 간의 갈등의 한중간에 또 한국에 던져진 위기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삼중고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우려하듯이 냉전 시기로 되돌아가는 시나리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거겠죠. 자, 이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거대 국가들이 뒤에서 서로 세력권을 타협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스라 테프트 미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세력권 협상이 될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 중국의 세력권과 미국의 세력권 사이에 어디에 설 것인가 방황하든가, 또 양쪽에 보험을 드는 해칭을 하든가, 뭐 이런 하나의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스윙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생각하는 미래는 이 첫 번째 시나리오도 아니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아니라는 것이 저는 우리 한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현재 보고 있는 미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는 또 저 또한 공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 중심의 1대1로와 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그 한중앙에 있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이라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보지 말고 한국이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 정치, 안보 각각의 영역에서 대안들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 과정에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같은 정책들을 한국 정부가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한국이 어떻게 이 거대 대국들의 갈등 속에서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냐. 차라리 전통적인 우리 노선인 한미동맹에 몰입을 하자. 지금 일본은 이제 그런 길로 가고 있죠. 또는 이제는 중국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한국의 미래를 과거의 기준으로만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폴리티코라는 글에서 제가 뽑아온 글인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질서를 영구히 바꿀 것이다. 여기 34가지 생각들이 있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하고요. 34명의 학자들이 여러 미래를 추론해 본 글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서 몇 가지를 뽑은 것 중에 방금 보여드린 새로운 종류의 애국주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는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애국주의가 아니라 보건전사, 헬스 워리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애국자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양성하는 것이 애국의 깃털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등등 34가지 정치, 경제, 뭐뭐 등등의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글로벌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 새로운 사고와 관습으로부터 또 관행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이 할 수 있는 많은 창조적 역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미중 간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 같은 약소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런 관성적 사고를 벗어나자. 또 우리에겐 그런 미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해 대통령이 3월 1일 날 연설에서 신한반도 체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100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100년, 그리고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그리고 남북관계와 국제질서의 선순환, 뭐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졌고요.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지속적인 평화 문제를 제기해 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아마 전해드렸으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쭉 일변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 그리고 수동적인 냉전에서 능동적인 평화 질서, 그리고 이제 오슬로에서는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평화 배당금 개념을 우리 글로벌 사회에 던졌죠. 그다음에 광복절 연설에서 다시 평화경제 얘기를 했고, 3.1절 연설에서는 이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 그리고 초국경적 협력, 이런 얘기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 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하자. 그리고 전통적인 군사 안보에서 탈피하여 재난, 질병, 환경 문제 등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 안보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평화공동체로 나아가자라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한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런 거대 국가들이 선도하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는 우리가 미중 간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비전통 안보나 인간 안보 영역으로 가면 한국이 K방역에 성공했듯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무척 많을 것이고, 거기에 남북이 협력한다면 앞서 1번 시나리오나 2번 시나리오가 아닌 3번 시나리오의 미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5분 남았는데요. 제가 K평화 모델이라는 걸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겠지만요.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표현이죠. 이게 이제 베게티우스라는 분이 던졌던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치의 격언이고요. 존 윅이라는 영화에서 포스터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파라벨룸이라고 여기에 썼던 게 바로 이 전쟁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정인 선생님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작년에. 그 책의 제목은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라 라는 제목이에요. 파라파셈이겠죠. 파라벨룸이냐 파라파셈이냐. 저는 당연히 우리가 선택할 길은 파라파셈이다 라는
입장에서 K-평화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주도해야 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고민을 하고 안보 논의를 할 때는 리스크가 관리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평화를 정말 원한다면 그냥 리스크를 관리하기보다는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취해보자 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는 안보학의 시대가 이제 평화학의 시대로 평화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한번 미래로 뛰어나갈 때가 된 거 아니냐. 그게 적극적 평화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K-평화 모델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세 가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졸고가 하나 짧은 글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짧은 글인데요. 그 짧은 글에서 제가 K평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K평화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K평화를 만드는 방식이 뭐냐?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짧게 지금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과정을 인도적 협력하고 또 비정치적 협상을 하고 또 체육 교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평화가 올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유럽 같은 데서 경험했던 평화다. 근데 한반도 같은 데는 사실은 훨씬 더 스트롱맨들이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군사 문제나 안보 문제나 이런 하이폴리틱스를 먼저 다루지 않으면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기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피하지 말고 이제는 피하지 말고 교류협력부터 하자고 하지 말고 안보 문제를 먼저 다루자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K평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9.19 군사합의서는 그 점에서 보면 너무나 소중한 이 K평화 모델의 첫발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보여드린 연설문에서 대통령 연설문에서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인간안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특히 한국은 국가안보나 전통안보에서는 미국, 중국, 거대 국가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비전통적 안보 그리고 인간안보 이런 영역으로 가면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북협력은 이제 그냥 지원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협력의 모델은 이제 남북이 표준을 동의하고 표준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이제 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쓰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K평화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미중 간의 갈등과 북한의 도발 뭐 이런 여러 삼중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그런 문제들을 피해만 가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비전통 안보에 갖고 있는 여러 노하우와 영역들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때가 됐다라는 점에서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부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에 보면 공공외교가 있어요. 공공외교는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이게 이제 공공외교예요. 정부가 다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전통 외교죠.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민간 외교입니다. 근데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외교가 공공외교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미국 국민, 중국 국민, 또 유럽의 여러 주민들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공외교 논리가 많이 강조가 됐고, 이 공공외교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것은 한번 정착되면 오랫동안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도 여기에 힘을 많이 쏟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에 보면 저희가 통일공공외교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공공외교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보통 나눕니다. 한국의 김치 문화를 알린다. 이런 게 이제 문화공공외교면 한국학, 한국어 이런 것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 지식공공외교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K방역이라든지 K평화라든지 1대1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정부는 평화를 어떻게 가고 이런 쪽을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알리는 건 정책공공외교죠. 그래서 이제 통일공공외교라는 표현을 저희 토론의 주제로 쓰셨는데요. 요 통일공공외교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책공공외교의 영역이고요. 요 정책공공외교 중에서 우리 외교의 최종 목표가 통일이다라고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에 통일 대박론이 나오고 우리 정책 공공외교의 목표를 통일이라고 외국 분들한테 분명하게 전달하자라는 의미에서 통일공공외교라는 말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굳이 우리가 통일로 모든 것을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일공공외교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목표를 닫아두지는 말고 우리 공공외교를 열어두자라는 점에서 다시 일반 공공외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얘기들은 어쨌든 강대국 간의 갈등이 있는 그 한중앙에 있는 한국이 K방역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네,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예, 켜져 있습니다. 네. 이정철 상임위원님 감사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네. 지금 김동엽 상임위원님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 미처 소개 못 드린 회장님들 마저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서운해하실까봐.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자, 제가 호명해 드리면 아래에 있는 음소거 해제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정도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멀리
브라질 협의회에서 오신 잠시만요. 김효준 회장님 계십니까? 제가 화면에 예, 저 김효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브라질에서 응원드리고 설기정 회장님 모든 임원단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남아 서부협의회 박남중 회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동남아협의회 박남종입니다. 오늘 칭다오협의회 오늘 강의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이징협의회 박원순 상임위원님,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은 박원순이고 베이징은 정원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순,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신문 이나연 기자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차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차에서요. 네. 이동해야 돼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의에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채팅창에 질문이나 의견이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편하게 교수님 멋있어요도 괜찮으니까 글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강의를 마치시고 답변을 할 예정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동혁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네,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제 얼굴 보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셨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이정철 교수님 도망을 가셔서요. 제가 그러면 그 옆에 계시라고 저쪽 돌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네. 이제 다, 예. 앞에 이제 이정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잘 해주셔서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저는 뭐 거기에 덧붙여서만 가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2018년도에 한반도를 보면 대단히 뭐랄까요? 경이롭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2018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2019년 그리고 지금까지 대단히 뭔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이 또 대단히 뭐 평화롭지 못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2018년이 너무 경이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한테는 또 한 번의 경이로움이 없는가, 그런 평화로움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2018년에 왜 그러면 그러한 어떤 평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만 찾는다면 지금이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앞서 표현을 해두었지만 바로 용기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한반도에 그런 경이로운 어떤 것을 마련했던 가장 큰 것은 뭐 우리의 용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우리의 용기와 남북 간의 신뢰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2018년에 어떤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2018년, 19년에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죠.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 북한은 이렇게 작년에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하노이에서의 어떤 노딜, 그 다음에 스톡홀름에서의 어떤 또 노딜 이런 것을 거치면서 결국은 2020년 정면 돌파전을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2018년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경험했던 그 가장 큰 힘이었던 신뢰와 용기가 붕괴되고 실종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2020년 지금 이 순간부터 또 앞으로 더 다가오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무너진 신뢰와 사라진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데, 여기서 전 주어가 빠져 있죠. 사실은요. 과연 누구와 누구 간의 신뢰고 누구의 용기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뭐 저는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 북미 간의 신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미 간의 신뢰도 필요하겠죠. 또 북한의 용기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여기서 무너진 신뢰라는 것은 남북 간의 신뢰고,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뭐 우리가 북한에 갖고 있는 신뢰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이 어떤 2018년에 자신들의 어떤 것들 내려놓고 하노이에 남해 비행기죠. 어쩌면 이제 중국 비행기까지 얻어 타고 싱가포르를 가고, 그 다음에 하노이까지 기차로 60시간 타고 가고, 뭐 이러한 것들을 벌릴 수 있어서 가장 큰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한국에 대한, 우리 남쪽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 용기와 신뢰를 우리가 찾는 것이 결국은 2020년 지금부터 앞으로의 우리 한반도의 뭐 지금 제목같이 평화 번영을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좀 여기 좀 복잡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러면 북한은 어떤 상태이냐, 이 상태를 이제 이런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북한이 무슨 대화를 한다, 아니면 뭐 압박을 한다, 미국을 압박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뭐 그 말이 틀렸다 맞았다고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북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그럴 만한, 그러니까 외부로 눈길을 돌릴 만한 여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북한이 2011년이죠. 김정일 전임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자신의 어떤 정권을 공고히 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내부적인 노력과 외부적인 노력들을 해왔죠. 그것들이 외부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핵이었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것들은 경제 발전이라고 통상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발전, 그쪽을 더 먼저 발전시켜 왔고, 실제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2017년 11월 달에 핵무력을 완성하고 결국은 2018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평창 올림픽이라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지만, 그 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나올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끌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제 그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북한은 그 당시에 북한이 한 60여 년 동안 가지고 왔던 군사 우선주의, 소위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버리고 2018년 4월 달에 새로운 전략 노선에서 경제 중심으로 터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오게 돼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 스스로도 그걸 병진 노선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이 결정한 새로운 전략 노선인 경제 중심 노선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북한이 사실 2018년에 그렇게 터닝을 하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우리가 북미 간의 관계가 가장 쇼커트,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북미 관계가 안 됐지만 남쪽을 믿었기 때문에, 남쪽을 우리 남을 믿었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다시 한번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제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허송세월을 하고
그 시간 동안 북미 관계나 이런 쪽 남쪽하고 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했으면 자신들이 뭔가 성과를 했을 것인데 그거조차도 없었던 시간이 되어버렸다. 뭐 허비한 시간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 북한은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도 대부분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당국가에 살고 계신데요. 중국도 5년마다 한 번씩 당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은 과거에 그렇지 않았죠. 어쩌면 주체 사상이라든가 이제 뭐 1인 독재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굳이 당대를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김정은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김정은이라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약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인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생각이나 또 개방성 이런 것이 대단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실요. 그래서 뭐 핸드폰이 500만 대, 600만 대가 있고 500개 이상의 장마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당대를 하지 않고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보면 결국은 2016년 제7차 당대 이후에 중국과 동일하게 2021년 봄에는 제8차 당대를 해야만 됩니다. 물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정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8차 당대를 하기 위해서는 인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안보적인 성과와 경제적인 성과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놓고 이제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2018년부터 19년까지 그 성과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더 빨리 가보려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뛰어들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쪽박만 찬 그런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은 완전히 닫아 걸고 남은 1년 동안 내년 당대할 때까지 밖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어떤 뭔가를 허비하지 않고 오로지 내부적으로만 뭔가를 하겠다.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시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우리가 남북관계에 손을 내민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내민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도 이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이라는 또 물리적인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2020년은 대단히 뭐랄까 우리의 희망같이 우리가 이번에 뭐 총선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북한 스스로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환경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대단히 2020년이라든가 향후의 모습이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사실 2018년에 시작된 시점도 그렇게 좋은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창올림픽이라는 계기가 있었죠. 이 계기가 있었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북한이 이렇게 정면 돌파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서서 우리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 이정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한테 준 숙제는 가장 중요한 게 미중 관계의 패러독스거든요. 예전에 미소 관계가 아니라 지금 미중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미소 관계 같이 서로 이제 물고 뜯는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 의존도 하고 갈등도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뭐 경제적인 용어나 쓰는 주로 카르텔이라고 하죠. 뭐 짬짬이라고도 통상 이야기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중이 서로의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남과 북, 그다음에 뭐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를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과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수단화할 수 있다고 또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중의 패러독스 속에서 각계 전투로 남쪽 혼자, 북쪽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남과 북이 한꺼번에 남북이 같이 들어가서 미중의 어떤 이런 공동의 영역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야만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통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관계와 소위 대미 대중 관계, 한미 동맹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있는 뭐 소위 남남 갈등의 문제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가서 세계는 항상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삼중 딜레마, 트릴레마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세계가
사실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같이 톱니바퀴를 돌기는 대단히 어려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나. 그런데 이것이 항상 삼중 딜레마고 같은 방향으로 돌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삼중 딜레마다 같은 방향으로 절대 돌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이 세계가 같이 순방향으로 돌 수 있는 뭔가의 힘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톱니바퀴라고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이 톱니바퀴 3개 중에 어느 한 개는 크게 돌아갈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축이 있어야 나머지 작은 바퀴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바퀴 중에 남북관계의 그 축, 이 톱니바퀴가 가장 크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돌아가서 나머지 뭐 반대 방향으로 돌든 역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 국내의 안정적 남남 갈등의 문제와 대미 대중 한미 뭐 동맹의 문제, 이 바퀴가 순방향으로 같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선순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이제 돌아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방금 말씀드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삼중 딜레마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 남북 관계가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한미 동맹의 불편함, 국내에서 생기는 남남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소위 우리가 리미티드 데미지라고 하는 제한된 손상을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제한된 손상 최소화시키면서 돌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남북관계 정면 돌파전이 북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북핵 문제에 결부된 대북 제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그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에 연계된 대북 제재 사이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스스로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뭘 할 수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제재에 저촉에 받지 않는 부분부터 해보자는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많이 핍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많이 맞는 것 같죠. 맞는데 아까 제가 신뢰와 용기를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대북 제재의 국면 속에서도 그걸 뚫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용기를 냈고, 그 용기를 신뢰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스스로 지금 계속 대북 제재 속에서 뭐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요. 이거는 뭐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요. 뭐 오히려 이쪽 진보 진영에 있는 우리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의 학자들일수록 오히려 더 그 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번 정부가 뭐 이 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대부분 얼마 전에 모 교수님께서 미국 인터뷰하는 내용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것을 듣는 미국도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 미국 핑계를 잘 대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핑계를 대고 미국 때문에 뭘 할 수 없고 제재에 회피해서 제재에 저촉하지 않는 부분부터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북한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려버리는 거죠, 사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남북관계 발전과 대북 제재 사이 모순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제약,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그렇다, 때문에 하는 이 현실적 제약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2018년에 가졌던 용기와 상상력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드릴 수는 좀 대단히 어렵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가 이번 오늘 주제인데 벌써 한 14, 15분이 지나버렸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세계적인 화두를 보면 저는 이제 새로운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세계화는 물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오히려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화가 그 국가들마다 생존 유기를 위해서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성각주의라고 하죠. 성각 시대가 오히려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부 시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가 과거로 자국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새로운 세계화가 아닌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 새로운 세계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크게 놓고 보면 앞으로 보여주는 이 세계화는 지금의 우리까지 경험해왔던
세계와는 다른 것이라고 보면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나요. 뭐 디지털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뭐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시장 경제, 어떤 그런 시장 경제 경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체제와 체제 속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합쳐지는 결합되는 이런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경제 전환의 모델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인데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uncontact라고 썼는데요. 뭐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단어로 쓰죠. 그러니까 디지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접촉을 안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반대로 이 디지털을 통한 상호전이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디지털의 어떤 양면적인 측면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양극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는 부를 생각할 것이냐, 건강을 생각할 것이냐. 자유로움, 그러니까 소위 자유를 생각하고 부를 생각할 것이냐, 건강을 생각할 이 둘 중에 어쩌면 택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는 뭐 미국이나 유럽권과 우리의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마스크만 놓고 보더라도 자신의 자유로움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럽적인 어떤 사고방식과 좀 뭐랄까요, 건강을 더 우선시하는 측면에서의 측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과 연결이 돼서 자유로움과 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부 많은 국가들 사람들이 건강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부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이번에 나타나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환경과 기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이 중요해졌고 기후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놓고 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장이 안 돌아가면서 환경이 스스로 치유되어 가고 또 기후가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이 짧은 기간에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치유를 보면서 환경에 대한 변화 또 기후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졌다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이후의 화두가 새로운 세계화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뭐 이것을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그리고 북한 우리의 한반도 모습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길과 이제 접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쪽에 우리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한 새로운 한반도 뭐 신한반도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어떤 단순히 어떤 생명 공동체,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어떤 앞서 말씀드렸지 녹색이라는 것, 디지털이라는 것, 또 뭐 경제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접목돼서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놓고 본다면 포용적 녹색 전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화 속에서의 생명 공동체. 또 어떻게 보면 경제에도 마찬가지 뭐 언컨택트라든가 이런 뭐 대단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공동체, 또 사람을 통한 또 인간 중심의 어떤 평화 공동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사실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가능성을 이미 K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말하셨던 K 평화, K 피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가능성을 이런 어떤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했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3대 공동체를 그 앞에 있었던 코로나 시대에 만든 세 가지 화두를 합쳐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은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이 전환의 아주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저는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또 70년 우리가 끌고 왔었던 패러다임이 그대로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안보 중심적이고 또 상호 뭐 충돌이고 이런 어떤 기존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패러다임이 이 네 가지 어떤 저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탈상호주의, 그러니까 언컨택트 남북관계라는 뜻이 그러니까 비대면, 비접촉 남북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북이 서로 만날 필요 없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의 개념에서 언컨택트인데요. 뭐 혹시 화면에 보실 분들은 좀 보시면 제가 지금 책 한 걸 소개해드리면 이게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저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언컨택트를 통해서 남북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남북이 서로 만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오히려 그보다 더 그래서 밑에 보였지만 언컨택트된 공동체가 서로 다른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언컨택트 남북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가기 위한 우리 스스로가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남북 공동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탈상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남쪽이 하나 주면 북쪽이 하나 받고 서로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였죠. 사실은요. 그러나 사실 지금 이제 그런 상호주의는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탈수혜주의, 아까 이정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이 대단히 못 살고 뭐 하니까 뭐 지원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협력을 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지 그래야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한쪽은 못 살고 빈곤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면 그 공동체가 될 수 없죠. 탈수해 줘야 되고 탈혐오주의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에 관련된 것이고요. 마지막에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결국 탈성과주의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모소대나무라는 뭐 칼럼을 저도 썼는데요. 정말 5년 내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성과주의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뭐랄까 대북 정책이 바뀌고 이름만 바뀌고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속 가능한 5년 내에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생태계만 환경만 조성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한 이 남북 언컨택트들은 결국은 공동체로 가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먼저 네가 먼저 뭘 해, 네가 먼저 변해라고 하는 어떤 요구나 어떤 또 내가 네 도와줘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고 선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만나지 않고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제들을 만들고 아젠다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믿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만드는 용기 있는 것이 저는 언컨택트 남북관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생각하는 뭐 평화를 지키고 만들고 다져나가는 이러한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흐름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뭐 뒤쪽에 이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100년, 소위 말하는 신한반도 체제를 위한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 생명공동체의 3개 축이 이것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다자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경제구상, 그 다음에 신남방 분간과 나가서 이런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분단체제의 모습이 가장 먼저 남북의 어떤 고리를 끊고 그래서 하나가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거대한 하나의 풍선을 비상할 수 있는 한반도 중심의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의 어떤 그 중심, 평화번영의 거점 국가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에게는 설명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연 제가 드린 이런 것들, 뭐 형용학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이정철 교수님 공공외교가 어떤 것인지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는 걸 제가 또 단어를 써봤는데요. 가장 그한 것이 결국은 그 나라의 여러분들이 아까는 뭐 민간외교를 별도로 뽑아주셨지만 좀 포괄적으로는 공공외교는 공공외교 플러스 민간외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나라의 그 공식적인 어떤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포함한 외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는 기여와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기여와 봉사.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한국에서 보여줬던 K방역뿐만 아니라 그게 뭐 포함이 전 된다고 봅니다. K방역의 모습들을 저희는 외국에 계신 많은 교민분들이 기여와 봉사를 통해서 공공한 외교관 역할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 코로나 국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면에서 기여와 봉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해와 지지라는 부분이 아까 또 이정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정책 분야입니다. 사실요. 정책 공공외교 분야에 우리의 어떤 통일 정책이라든가 우리 외교 정책을 이해와 지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매력과 감동이란 부분, 뭐 이거는 다 아시겠죠. 우리 뭐 K-팝도 있겠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변 분들과 이런 분들에게 한국적 매력과 감동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이것은 뭐 공공의 포함을 주로 많이 안 하셨는데 제가 넣은 겁니다. 배움과 교육이라는 측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장도 배움의 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여와 봉사, 이해와 지지, 매력과 감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배움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은 뭐냐? 후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 또 주변에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는 저는 우리 교포분들, 자제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 청소년 민주평통위원회를 뽑는 걸 알고 있는데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공공외교관으로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에서 계속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의 배움도 중요하지만 후속 세대를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내 주변을 살피는 것이 결국은 이 낯선 공간에서 공공외교관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는 앞서 하이폴리틱스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단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는 그 하이폴리틱스 영역에 사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로우폴리틱스 영역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속에 아까 인간 안보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평화고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우리 양 대통령이 걸어 넘어오셨던 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걸어 넘어오셨던 길, 그 다음에 저분들이 넘어오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로우 폴리틱스가 아니고 하이 폴리틱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발걸음이 로우 폴리틱스, 하이 폴리틱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저 앞에 중간에 보이는 군사 분계선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혁 상임위원님 열정적인 강연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죠? 네,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마이크를 놓고 두 분 상임위원께서 직접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는, 약간은 지금보다는 좀 캐주얼한 분위기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채팅뿐만 아니라 직접 질문을 본인의 육성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그 손들기 기능이 있어요. 손들기 기능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상임위원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 토론과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채팅창을 열어놨는데 또 꺼져서요. 다시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보겠습니다. 무지 많이 달아주셨네요. 우리 교수님도 좀 보셔야 돼요. 보이시죠? 조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벌써 9시 3분, 1시간. 좀 봐야 되겠는데, 보는 동안 좀 한마디 하시죠. 우리, 먼저 보실까요?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 제일 밑에 질문이 눈에 띄는데요. 어느요? 미사일의 확진자를 실어서 쏴.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요? 더 밑으로. 그럼 역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코로나 작은 시기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듣기로는 미사일 속에 북한 미사일에 사람을 넣을 자리가 없지 않을까요? 농담이시죠? 농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가짜 뉴스. 농담이라고 쓰셨어요. 농담이죠?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인지 알았는데.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개척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 이제 저는 그게 지금 평양종합병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종합병원을 북한이 이제 10월 10일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10월 10일까지는 아무래도 건물만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의료 설비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설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저는 한국 정부가 좀 결단을 내리면 이런 문제들에서 매우 진취적인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사업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문지혜 선생님 질문도 제가 연달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이 타국의 표준을 따를수록 통일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220V를 쓰잖아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V인데 100V로 표준화를 다 했다고 치면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남쪽이 100V로 바꾸든 북쪽이 220V로 바꾸든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전력 설비를 깔 때 220V로 양쪽이 깔면 나중에 그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문제는 사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도량형을 맞추는 작업. 두 개 나라가 애초부터 도량형이 맞춰져 있으면 추후에 두 개 나라가 통합이 될 때 추가 비용이 안 드는 거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시작할 때는 모든 협력이 서로 사용하는 노드가 규격을 맞춰서 시작하면 그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추가의 통일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네. 여기 김선미 우리 간사님께서 보내주신 거 보면 여기 이제 개성공단 마스크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저보다 아니 더 저는 잘 모르는 이게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마스크를 만들어 된다라고 하는 쪽이 있었고 뭐 사실 통일부에서는 약간 반대 입장을 가졌고 제가 사실은 개성공단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협회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회의 가면 이제 저 주장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통일부의 기본 입장은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을 검역을 할 수 있느냐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우리 이번에 쿠팡 같은 데서도 지금 노동자들의 옷이나 신발이나 뭐 설비들에 묻어간 바이러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일 출퇴근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혹시라도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면 개성공단 제품 자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대북 설비가 들어갈 때 그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엔 제재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그 마스크 생산이나 의료 제품 생산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도 저희가 뭐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위에 올라가면 계속 개성공단이 나오는데 개성공단 개방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좀 하시죠. 저는 개성공단하고 전혀 자문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제 발제문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한국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5대 방안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놨습니다. 안타깝지만 거기에 개성공단은 사실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 단계는 정부는 일단은 뭐 이 보건협력과 철도 그리고 관광 뭐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그 DMZ 개방 이런 얘기들 정도로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성공단 개방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성공단을 아예 국제적 공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안을 저는 갖는 게 필요한데요. 그 안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까지의 개성공단과는 완전히 다른 개성공단 플랜을 가지고 이제 개성공단 재개로 논의가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는데요. 여기 이정철 교수님께 질문해서 우리 소복자 선생님께서 코로나 제가 잠깐 예. 지금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예. 칭다오협의회 이승용 위원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스피커 직접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남북 협력이나 지원이 계속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이정철 교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협력 사안이 없습니다. 첫째는 일단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 정부나 우리 민간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또는 민간 단위에서 또는 중국을 경유한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로 대북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은 조금씩은 들려오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이 예.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채팅창에서 안 올라오네요. 저 질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 들으셔서요. 박은주 선생님 질문 있다 하셨는데. 예, 맞아요. 어디 위에 어디지? 미국 쪽에서 질문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아까 하보이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거에 맞나? 어디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박은주 위원님께서 이정철 교수님께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예, 질문이 없네요. 혹시 박은주 선생님. 새벽 시간이라서요. 죄송한데 질문이요. 나중에 따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교수님 채팅창에 김동혁 교수님 질문 왔습니다. 뭐죠? 북핵 문제 대북 제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상하이협의회 이동환 회장님이 질문 주셨네요. 예, 제가 사실 아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사실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핵 문제 대북 제재 때문에 큰 소리를 좀 쳤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대북 제재에 피해서 하는 걸리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uncontacted 남북 관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꼭 남북 관계에서 남북이 뭔가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것만 남북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2018년에 그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판문점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 승인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북핵 문제 대북 제재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는 그러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노력하는 것이고 대북 정책 중에 하나인 건데 꼭 우리는 북한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뭔가 주고받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있고 또 군사합의 같은 경우도 앞서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해야죠, 사실은. 그리고 이미 과거에 맺었다가 이제 중단돼 있는 군사합의나 이런 것들도 제법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요즘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오이사 조치 때문에 중단돼 있는 남북 간의 이제 그 뭐랄까요 상선이 그 북한 상선이 이제 우리의 이제 작전구역을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상제 그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육사합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운 합의를 통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사실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복원한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저는 아까 토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북한 그의 언론과 그 인쇄물들, 저작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예, 그거는 뭐 북한한테 허가를 득할 필요도 없고 또 대북 제재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경제협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저 외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런 북한에 좀 들어가서 뭐 지원협력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실망하시는 분들 많고 또 들어가셔서 또 뭐랄까요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 많고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북한을 모르고 들어가서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아까 3대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는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만듭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분단되어 있는 기간 중에 동서독은 한 번도 서로 상호의 어떤 언론이라든가 출판 간행물을 금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지금 우리가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교류 협력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는 북한의 언론이라든가 출판물에 대한 개방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용 선생님 질문이 있네요. 이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화상상봉 편지 교환 정례와 금강산 면회소 복구 또 20주년 고향 방문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등등이 필요한데 가능성 여부는 사실은 적십자 회담이 이제 대표적인 이게 로우 폴리틱스 협력인데요. 저는 이걸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로우 폴리틱스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한 단계 질적 도약시키는 데는 하이 폴리틱스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점에서 보면 이 적십자 회담 문제는 북한이 지금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 폴리틱스 사업에서 뭔가 돌파구가 생길 때쯤 되면 저 사업은 빠른 시기에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이제 화상상봉인데요. 사실은 화상상봉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북측 사람들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들어가야 될 여러 설비들이 있습니다. 뭐 PC 같은 것도 이산가족들에게 전달돼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의 네트워크가 보다 더 활성화돼야 되고 이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그것을 위해서 미국 측과 제재 해제를 위해서 많은 협상을 해왔고 실제 이제 이 화상상봉과 관련된 설비 지원 문제는 많은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거를 아직은 수용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더 안 올라오네요. 하보이 간사님이 질문 올리셨는데요, 채팅방에. 어디 있나요? 못 찾았네요. 중국은 지역적으로 북측과의 교류가 좀 더 용이한 위치인데요. 소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보이 간사님 마이크 키시고 직접 질문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협의회 이제 자문위원님들께서 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셨어요. 근데 조금 이런 활동을 해보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으셔서 생각나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다시 한번 본인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여기 중국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북측과의 교류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용이한 위치인데요. 그 소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을 뭐 이렇게 추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를 거점으로 만나신다는 거죠. 네네. 북쪽에서 나오고 나오고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이렇게 네. 해서 뭐 이렇게 주선을 하는 그런. 네. 뭐 저희는 뭐 북한만 응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되는데 다른 뭐 생각.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 만남 형식은 두 가지 점에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뭐 탈북자들의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3국에서 이산가족 협의를 하는 것은 조금 꺼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산가족이라는 게 어떻게든 우리의 아픔인데 우리의 아픔을 굳이 제3국에서 나눈다는 거는 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화상으로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약간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그런 제안을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위쪽에 아까 가짜뉴스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짜뉴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 발 가짜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 가짜뉴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북한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너무 이제 탈북자분들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북한 그 가짜뉴스에 의해 탈북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 태영호나 이제 지성호 당선자의 그 약간의 좀 경솔하다고 해야 되나요? 신중하지 못한 게 있었지만 그조차도 그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죠. 그 당선자들이 만든 건 아니고 저는 이 북한 관련 그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의도성과 목적성이 아주 뚜렷하다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정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단극화라고 하죠, 소위. 그러니까 생각이나 정치적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뭐 그러니까 목적도 다양하고 주체들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번 뭐 방금 말씀하시던 미사일 같은 이런 것들은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뭐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탈혐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뭐 혐오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이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만 더 저 앞쪽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보적 관점에서의 무슨 주의할 걸 물어보셨는데 이게 뭐 북한하고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니신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보화죠, 정보화. 소위 말해서 그 가장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편해진 측면도 있지만 불편해진 측면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낙한 보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사실 다 남게 되고 또 뭐랄까요. 이런 사례 어쩌면 이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일상의 자유를 조금 침해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요. 예, 향후에도 그렇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인간 안보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 북한하고 인간 안보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뭐
소위 단순히 그 뭐랄까요, 뭐 해킹이라든가 또 뭐 이런 위협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또 그러니까 데이터 협력 시대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인간 스스로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뒤에 또 있나요? 선양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방금 신명주 위원께서 손을 드셨었는데요. 신명주 위원님 마이크 키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9기 그 칭따오 협의회 신입위원 신명주입니다. 네,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네, 김동혁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언컨택트 시대라고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비전통적인 안보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인간적으로 그 안보를 위해서 새로운 안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기여와 봉사라든지 배움과 교육 등의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입위원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지 혹시 생각해 두신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뭐 이런 정도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 하드코어라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뭐랄까 뜬구름 잡소리 많이 하는데 구체적인 해법을 못 내서 항상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을 돌아보라는 답변이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많이 뭐 대단히 무슨 뭐 중국에 가면서 중국 국회의원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어쩌면 꼭 공공외교의 영역 중에서 좀 낮은 영역에서의 어쩌면 옆집한테 잘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정은 물론 민간의 외교지만 공공외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선양을 했던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만든 통일 교과서를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쪽에서 요구를 하셔서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학생분들, 그러니까 우리 재교포 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 이제 통일 교과서, 그러니까 관련된 교과서를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버전까지 쭉 한지를 갖다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쪽에 계시면서 나름 뭐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사업도 하시고 재능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그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크게 대단히 뭔가 무슨 큰 기부를 하고 뭔가 대단히 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확평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또 뜬구름 잡는 소리만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조금 추가 말씀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베이징 협의회 질문도 있고 해서 먼저 이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현재 저희가 뭐 하이폴리틱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게 이제 일단 돌파구이기도 한데요. 저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철도 협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제재에서도 철도와 같은 인프라는 제재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설비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미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자, 설비가 들어가는 것을 월경 기준으로 제재로 볼 거냐, 이전 기준으로 제재로 볼 거냐, 이 논쟁을 한미 간에 하고 있어요. 그 뭔가 그러면 월경 기준이라는 거는 DMZ를 무조건 넘어 들어가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전 기준은 우리가 DMZ를 넘어가더라도 다시 갖고 나오면 그거는 동맹 간에 못 믿냐 니들이. 그냥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서 건설 사업만 하고 다시 나오는데 이게 북한에 전달한 게 아니면 제재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전 여부를 떠나서 DMZ만 넘어서면 미국한테 제재 허가를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워킹그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워킹그룹에서 이 문제는 미국하고 싸워야 된다. 니들이 우리를 믿으면 우리가 북한한테 물건 니들 모르게 주고 나왔다고 불신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동맹이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면 인프라 깔고 다시 그 설비들 갖고 나오면 되지. 그리고 갖고 나와서 니들한테 증명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미 간의 쟁점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강행하면서 인프라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인프라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철도다. 그리고 이 철도는 사실은 2002년 베이징 올림픽을 우리가 기차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의선을 한 1년 정도만 준비하면 단둥까지 기차가 연결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측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둥 가면 거기서 베이징 가는 거는 금방 가잖아요. 금방은 아니겠지만 2002년 1월 베이징 올림픽에 그런 역사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철도 연결을 해야 되겠다. 요 말씀 드리겠고요. 베이징 협의회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신고 얘기하셨어요. 며칠 전에 통일부에서 이제 이제 그 법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그러면 저희가 보통 신고제와 허가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신고제는 내가 갔다 와서 사후에라도 보고서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허가제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서를 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을 방북할 때는 허가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 지금도 북한을 들어갈 때는 북한의 초청장과 뭐 이런 여러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접촉한 경우에 제3국에서 사후에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이제는 일상적으로 중국에서 북한 주민 만난 거를 정부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신고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로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통일부에서 했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좀 부연하면 이제 그 후속적으로 이제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돌아간 부분도 있지만, 신고의 면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 갔다 오면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있지만 이제 북한 식당에 갔다 온 것들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뭐 가족들끼리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갔던 거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이든 어쨌든 학자들이 만났거나 이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는 신고조차도 불필요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교류에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북한의 언론이라는 이런 것들을 개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앞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했던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하이폴릭스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분단으로 해서 가장 큰 것은 우리의 한반도의 허리에 철책선이 갈려서 지리적인 분단과 또 다른 어떤 제도, 교육제도, 뭐 이런 법적인 제도의 분단 속에서 분명히 살고 있지만, 70년 살았지만, 그 70년의 분단 속에 그 철책선을 걷어내고 제도를 합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분단을 해결하는데. 정말 우리가 통일이 되든 뭐를 하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제도적 지리적 분단이 아니라 마음의 분단이거든요, 사실요. 마음의 분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차원에서
이번 신고제를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을 신고를 폐지해줬던 것은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만남과 마음의 분단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미를 크게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게 너무 아쉽네요. 지금 시간이 중국 시간 8시 50분이 돼서 이상 질문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아쉬우시죠? 네. 자, 그럼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해주신 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언택트 문화를 확산시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향후 우리 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황에 맞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번영의 길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다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기념하기 위해 스크린샷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핸드폰을 가로로 놔주시고요. 화면 비디오를 끄신 분들은 다시 비디오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촬영은 장민석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석입니다. 이제 단체로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화면에 많습니다.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화면에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진 않으세요. 제 화면을 일단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그냥 갤러리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본인만. 다른 분들은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본인만 그냥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 카메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본인 카메라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단체 사진을 찍는데 지금 총 한 25번 정도가 찍힐 거고요. 그 다음 사진에는 또 다른 25분 정도가 찍힐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세상 아름다운 모습 아니면은 세상 멋있는 모습으로. 예. 네. 카메라 특히 이렇게 아래쪽에서 하면 턱이 2개로 보이거든요. 가능하면 카메라를 조금 올려주시면 얼짱 각도로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잘 하시고 계세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 표정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잘 됐습니다. 자, 단체 사진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5분. 운전 중에도 카메라를 켜주셨네요. 자, 본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첫 번째 찍었던 25분, 예,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시죠? 그냥 본인이 계속 찍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화기애애하게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트는 작은 하트, 큰 하트 다 됩니다. 예, 머리 하트 되고요. 그리고 김동혁 교수님하고 이정철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머리 위로 두 분이 같이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쑥스러우시겠지만 예, 둘이 예, 그렇죠. 머리 위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고정하시고요. 자, 하트 만드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교수님 두 분은 이미 찍으셨으니까요. 예, 요번에 하트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원하시면 계속 하고 계셔도 되긴 합니다. 자, 이번에 나머지 또 25분 이제 또 하트 사진 갑니다. 예, 본인이 그냥 계속 찍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트 만들어 주세요. 자, 머리 위로 하트 만들어 주시고요. 예, 작은 하트도 됩니다. 다 됩니다. 자,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예, 사진 아주 마무리 잘 되었고요. 제가 사진은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폐회가 된 후에도 채팅창을 주시하셨다가 제가 사진을 올리면 그걸 다운받으시면 본인 휴대폰으로 저장이 되실 겁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요. 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고요. 자,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칭다오 협의회는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